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어제 하루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43명입니다. 최근에 확진자 수를 실제보다 몇 배 부풀린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국이 추적에 나섰고 책임을 무겁게 물을 방침입니다. 부주의하게 가짜 뉴스를 옮기다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광역시, 강원도 철원군, 그리고 전남 목포와 무안의 삼양읍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명을 넘으면서 3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후년까지 전세형 공공주택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고 상가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전세대책 내용 전문가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조사가 대검 측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법무부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 총장 관련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인 타결도 촉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통을 겪었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 현지를 연결해 이번 결의안의 의미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후년까지 전세형 공공주택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 중산층도 최장 30년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에 오랜 기간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가 드디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 전세형 주택 11만 4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가운데 수도권의 7만 가구, 서울의 3만 5천 가구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전세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물량의 40% 이상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1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 3만 9천 가구의 입주자를 서둘러 모집하고 민간 건설사가 신축한 물량을 매입해 공공임대에 활용하는 신축 매입 7천 가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주택 3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실 상태인 상가나 사무실,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 개념을 도입해 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3,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중형주택도 새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의 노후 공공임대단지 15곳을 선정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인 소셜믹스 형태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전세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전세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은 아파트는 빠져있고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극심한 전세난의 원인을 초저금리 장기화와 급속한 가구 분화 등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 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1, 2인 가구에 맞는 동원 가능한 전세주택 형태가 망라돼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또 11만 4천 가구라는 전체 물량 자체도 적은 수가 아니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LH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의 공실 기준을 완화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전세로 공급하면 일부 수요자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물건이 아예 없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살 수 없으신 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아주 최악의 상황의 분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러나 문제는 신혼부부와 3인 이상 가구 등에서 원하는 중형 규모의 아파트는 빠졌다는 겁니다. 이번에 마련된 물량 대부분이 소형 다세대 주택인데다 빈 상가와 사무실은 물론 논란이 컸던 호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결국 포함됐습니다. 지금 전월세 시장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방이 2칸, 3칸 없는 아파트가 모자라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다가구나 다세대나 또는 리모델링한 원룸이기 때문에 당장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고수하면서도 매매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체 임대 물량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은 8%, 9%예요. 나머지는 민간 영역이 91%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 그 물건들이 나올 수 없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경제수장의 토로 한 달 만에 나온 전세 대책이 최악으로 치닫는 전세난에 불을 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값이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로 뛰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김포시와 부산시 해운대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규제가 없는 김포 지역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주간 통계에서 이번 주 김포 아파트값은 2.73% 상승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값은 1.39% 뛰는 등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값은 0.25% 올랐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조정 대상 지역은 현재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됩니다. 또 집을 사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대구 수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투기 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양도세와 보유세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울산과 천안, 창원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네, 그러면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이번 전세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용을 보니까 결국 서민 중산층한테 모자라는 거는 전세가 모자라는 거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전세 물량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 대책들하고 좀 다른 건지 나름대로 이 정도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물량 면에서는 확실히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다른 점이 예전 대책과 다른 점이 좀 있는 게요. 일단 실현성이나 적합성이나 시의성 또 시기성, 시기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상반기 내에 2.4만원을 공급한다. 그래서 서울 쪽만. 네. 근데 우리가 물량을 계산해 보실 때 이 보통 연평균 한 15만 호가 서울에서 전세가 거래가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한 70% 정도가 계약갱신을 통해 가지고 잠재적인 수요는 지금 그냥 앉아 있고 나머지 신규 유량을 살펴보면 한 계산을 하면은 70% 계산하면 한 5만 호 정도입니다. 그러면 네. 아니나 다를까 8월, 9월 달에 17,000건 뭐 이렇게 거래된 거지 10월 달에 5,000건도 줄었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급감을 했죠. 예. 그 수치랑 또 좀 어떤 나타내는 내용이 좀 실현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면 그 5만 원이라는 수치에서 계산해 보면 예. 지금의 24,000원을 내년 상반기에 공급한다는 건 상당히 큰 물량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아파트 위주가 아니라 뭐 공실 주택이나 예.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아파트에 버금가는 형태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걸 취한다라면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예.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도 역시 반응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원하는 건 아파트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모아가지고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는 공실을 전세 물량으로 뺀다는 데 대해서 공실이면은 뭐가 그래도 입지가 안 좋든지 환경이 나쁘든지 잘 팔리지 않는 거란 얘기인데 그걸 사람들이 만족할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정부에서 지금 공실에 대한 부분을 갖다 명료하게 표현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예. 이 대책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호텔이나 또 오피스나 이렇게 좋은 입지인데 입지는 예. 좋은데 공실이 나고 이래서 좀 유지가 안 되고 이런 매물들이 지금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에서 그것을 사업자들을 갖다가 공모 형태로 좀 모집을 해서 예. 그 중에서 입지도 뛰어나고 또 뭐 가격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부담이 없는 선에서 진행할 것 같아요. 그 형태도 보면 이제 발표한 중에 보면 질 좋은 평생 주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 전에 그게 이제 강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1, 2인 가구만 짓다가 좀 실패하거나 좀 비판을 받은 게 좀 있어서 실제로 전세 수요에 대해서 적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를 이미 정부에서도 간파해서 질 좋은 평생 주택하고 중형 주택 등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총괄과에 이미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신속하게 진행할 것 같아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수요에 맞추는 형태로 공급량을 좀 늘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이제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 네. 정부가 이제 매입을 해서 그걸 전세로 돌린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예. 경우는 대형 건설사들이 지어가지고 안 팔리는 걸 정부가 또 공공자금 투입해갖고 다 봐주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차별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네, 그런 경실에서 오해가 나온 것 충분히 같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예. 그 기업체에도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다만 이제 이런 문제는 있겠죠. 시세가 1,000원짜리인데 예. 그것을 뭐 950원, 뭐 1,000원에 사면 안 되겠죠. 네. 공공의 이익의 부분도 있고 그쪽에 어떤 유동성의 확보의 개념에서 서로 양보해서 그걸 뭐 한 시세의 어떤 80% 정도에 매입을 해서 좋은 쪽으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다라면 그걸 반대할 국민이나 뭐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는 게 더 적정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떻게 따지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3인이나 4인 가구가 살 집들이 많아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전세가 쭉 나오고 그렇죠. 자기 처지에 맞게 이렇게 골라서 갈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짧지만 예. 내용의 어떤 그 발표한 내용의 장수가 30장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꼼꼼히 다 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표현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시청자나 뭐 국민들한테 다 전달은 안 되는데 아쉬운 점은 보도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실어주면 좋은데 제가 예. 이제 김현미 장관 발표하고 났는데 보니까 뉴스에 보이질 않아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부동산 기자분들이 좋은 면과 나쁜 면, 중점, 예. 균형점을 잡아줬으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그 공실의 개념에서 호텔 개념에서도 보면 호텔은 내력벽과 가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에 예. 대한 비판이 많은데요. 차이점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실패했던 내용들은 호텔의 주인이 개인입니다. 민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 청년 역세권 주택이라고 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익만 취하고 예. 너무 비싼 임대료나 옵션비를 정하다 보니까 외면을 받게 됐죠. 실패했다고 했는데 예. 이번에 다른 점은 주인이 정부지 않습니까? 예. 공공기관. 그럼 공공기관에서 민간업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벽을 설치한 것을 좀 분해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2,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방도 나오거든요. 호텔이. 그리고 우리가 호텔처럼 좋은 아파트라는 광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정부가 좀 더 애를 쓰시고 그 내용에서도 임대료나 이런 부분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라면 커뮤니티까지 제공한다라면 호텔은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또 예상치도 못한 우리 전세 수요자 분들한테 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조금 있으면 성공한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 얘기가 좀 그 그런 얘기가 그 뜻이라고 얘기군요.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대책을 뭐 안 내는 건 아닌데 전세값은 엄청나게 올라왔고 계속 네.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점점 더
이 임대차법에 대한 편법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사과는 일단 했습니다만은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유동성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예. 저금리다 보니까 월세로 계시던 분들이 그 아파트에도 월세도 계시던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월세 비용보다 자본이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전세 대출을 바꾸려 하니까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3기 신도시에 대기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뭐 매매 수요로 전환되거나 월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쪽으로 가다 보니 일시적으로 지금 미스매치는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계약갱신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약간의 독이 됐는데요. 그것을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악용돼 가지고 지금 비어 있는 계약갱신권 때문에 비어 있는 집은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는 그 다주택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죠. 형태가 공인중개사들이 공유된 어떤 지침까지 나오고 시장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자꾸 발전돼 가지고 제가 볼 땐 정부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제어를 하거나 단속을 들어가 주신다라면 시장을 혼돈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인 측면을 가고 있다는 것을 좀 합쳐가지고 시장을 좀 보는 그 정보들을 정부에서 좀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부가 또 말씀하신 대로 좀 꼼꼼한 후속 방안들을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명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습니다. 지역에서 293명, 해외 유입은 50명으로 모두 34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역 발생 신규 환자는 지난 10일 71명 이후 열흘 연속 증가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크지만 갈수록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역 감염자 293명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이 60%, 나머지 40%가 비수도권 지역인데 경남이 28명, 전남 27명, 강원도가 20명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대규모의 재확산의 기로에 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도 특정 시설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지인 모임과 직장 내 감염, 종교시설과 학교 등 전방위적 양상입니다.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를 통해 퍼져 있던 무증상 감염자들이 집단 감염의 매개고리가 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 진단의 중요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바이러스를 강하게 배출합니다. 신규 환자 증가와 함께 발병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12명 늘어 79명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중증 환자 병상 등 의료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1, 2주 안에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병상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그 어디서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어서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들으신 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남 창원과 하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 데 이어 전남 순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의 한 중학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교사와 접촉한 2명이 확진됐고 다른 중학교 2곳에서도 학생 2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중학교를 고리로 한 확진자만 20명이 넘습니다. 창원에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과 관련한 감염자가 늘어 두 지역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습니다. 하동구는 오늘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창원시도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일단 12월 3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4일 청송에서 시작된 세자매 가족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가 많습니다. 자매 중 둘째가 일한 청도의 한 업체 직원과 접촉한
경산의 40대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A씨와 접촉한 경산 주민 4명도 잇따라 감염돼 가족 모임 관련 확진자는 전국에서 2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속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인 모임, 직장 내 감염, 유흥시설 이용 등 지역사회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떠한 행동이 위험한지, 어떠한 행동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전남대 병원에서 시작된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목포 기독병원의 간호사에 이어 전남대병원의 분원인 화순 전남대병원의 간호사도 확진됐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된 별량면 마을 주민 10명과 순천중앙병원 관련 확진자 등 2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 7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집단 감염 사태로 전남 지역 여러 병원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의료 공백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수능 시험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수능 특별 방역이 시작됐는데요. 지자체는 스터디 카페와 학원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앞으로 2주간 실시하는 수능 특별 방역 첫날, 점검표를 든 구청 직원들이 스터디 카페로 들어갑니다. 입구에 비치된 출입 명부를 점검하고 전자출입 명부하고 수기 명부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공부방 내부 거리 두기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저절로 자석 자체가 띄어앉기가 되어 있는 자석이에요. 네네네. 수능을 2주 앞두고 주변 학교가 대부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스터디 카페나 학원을 찾는 수험생들은 부쩍 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고 그럼 집에서 해야 되는데 집보다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 아무래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입시 전문학원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단속반 직원들이 강의실마다 손소독제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살펴보다가 일부 학생이 거리 두기를 잘 지키지 않자 즉시 제지합니다. 근데 방금 자습하고 있는 학생도 그냥 붙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1.5단계로 올라가면서 학원은 4제곱미터에 1명씩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우선 분반 수업을 했더라도 4제곱미터당 학생 1명을 유지시킨다는 거. 학원 내에서 전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학생들 간의 어떤 그 거리 유지를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방역 대상엔 다중이용 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PC방과 노래방 역시 이번 수능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집중 점검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험생들은 안전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라면 일부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봤자 뭐 스터디 카페, 독서실, 그리고 학원 집밖에 없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손 씻기나 이런 거 잘 지켜주면은 뭐 별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는 특별 방역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들의 경우 이름과 감염 경로를 일시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예, 그러면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천은미 교수 연결해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300명이라는 숫자도 대단히 많지만 우리가 감염 경로가 한 곳이 아니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 공간에서 어디서든 나온다는 것이 가장 문제고 우리가 지금의 이 숫자보다는 수배 정도 더 감염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상 곳곳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감염 확산의 특징이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했던 모임들을 많이 갖고 또 학교도 대학생들이 대면 수업이나 고등학교도 다 수업을 많이 늘면서 학생들 사이에 감염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이 되었고 또 겨울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런 기간도 일정 부분 감염의 어떤 확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겨울도 요인이고요. 또 1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 게 또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0시부터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이 됐거든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높여야 하는 건 아닐까요? 네, 지난 주말에 토일에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300~400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300명이 넘는 경우에는 2단계까지 격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우선 1.5단계로 올린 다음에 경과를 보고 아마 정부에서 더 격상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단계 준할 정도로 지금 생활을 해야 되고요. 이번 주에 만일에 이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주말이라도 조금 정부에서 심각하게 더 격상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거리두기에만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관심은 백신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화이자가 백신의 효과가 95%로 확인됐다고 하면서 미 보건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이 나오면 다음 달 유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백신이 20일 날 파이자는 승인을 받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아마 승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크리스마스 전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죠. 물론 미국에 한해서고 유럽도 조만간 승인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을 선구매가 되지 않은 상태라 어느 정도 백신이 구입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좀 빨리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봄에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가 여름이 가기 전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가을에 내년 독감 백신 때 같이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을까지 이 힘든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저는 백신을 선구매를 해서 우리도 내년 봄 초에는 백신을 일정 부분 취약계층이라도 접종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일상으로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코로나19 상황부터 백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금 전에 불은 꺼졌지만 부상자 대부분이 중상을 입어서 더 큰 피해가 나올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네, 인천 고잔동 화재 현장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에 있는 건물이 오늘 화재가 났던 화장품 공장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검은 그을음과 함께 창문 곳곳이 깨져 있어서 매우 처참했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이 다 꺼졌지만 아직까지도 매캐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가 났던 건 오늘 오후 4시 10분쯤이었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6명 가운데 1명은 소방대원으로 확인됐고 5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단계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2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인천 남동구청도 화재 장소를 우회해달라며 주민들에게 안전사고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 4시면 아직 화재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혹시 불이 왜 났는지 원인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당시에 뒤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팡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과 함께 화재가 시작됐다, 이런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화재 발생 1시간 40분 만인 오후 5시 5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조금 전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서 현재 인명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고잔동 화재 현장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서 감염병 관련한 가짜뉴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SNS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800명을 넘을 것이라는 허위 정보가 돌기도 했습니다.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어젯밤 SNS에 퍼진 문자 메시지입니다.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표 형식을 그대로 따왔는데 오후 6시 기준 412명, 저녁 8시 기준으로는 432명이라고 하더니 밤 11시에는 급기야 800명을 넘어섰다고 공지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 발표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43명, 가짜뉴스였던 겁니다. 연세대 긴급공지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도 돌았습니다. 소모임 참석자 전원 확진됐다는 내용인데 읽다 보면 가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유, 연세의료원 시행 거리두기 2단계 등 황당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역시나 거짓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진 틈을 노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의료계, 온 국민이 합심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무근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동은 방역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몸에 무선 인식 칩이 삽입된다거나 감염병과 무관한 장소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등 허위 정보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긴급 공지를 통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허위 사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면 물론이고 방역 당국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그 부담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출처불명의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공식 발표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방역에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회봉사명령은 내리지 않은 채 이 씨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남은 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가 2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선고 앞뒀는데 신경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6년 넘게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하고 자택관리소장에게 화분을 집어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국동 지압해서 내 오늘 지압 몇 시에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앞서 1심은 범행의 상습성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을 상습 폭행한 이 씨의 행동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사회봉사 80시간은 이미 이행했다며 추가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씨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남은 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선고 뒤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서도 유죄 판결 받으신 건데요. 집행유예 받으셨으니까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검찰과 이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명희 씨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과 명품 밀수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게 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어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9,668명 고액 상습 체납자. 총 액수로는 4,200억이 됩니다. 상위에 오른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4년 연속 1위 고해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오문철 씨.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돼서 감옥에 가서 징역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2위군요. 이분은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생겼고 양도소득세에 딸린 지방세를 내야 되는데 계속 안 내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도 역시 5년 연속 들어가 있습니다. 고액 말고 전체 지방세 체납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조 1,600억이었는데 2015년에 지금은 3조 5,600 그 정도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계속 줄어드는 걸 보니까 세금을 잘 거두고 있나 보다.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결국 못 받는 지방세가 있는데 그걸 결손 처분해버립니다. 지방세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면 징수 불가 판단을 해서 결손 처분하거나 아니면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 처분이 되거나 그러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징수 불가 판단을 해서 결손 처분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재산이 드러나면은 다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가 소멸되면 나중에 재산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둘 수가 없죠. 10년이 지나도 못 거둬서 포기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결국 시간을 넘겨서 못 받은 세금인 7,800억 정도 됩니다. 체납자마다 조세 채권 확인 소송을 걸어서 징수시효를 계속 연장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 이겨도 어차피 못 받는 건데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곤란하죠. 또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은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출국 금지 조치는 위법이다.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출국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불법이나 탈법으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출입국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조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대검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성역 없이 원칙대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앞이 취재진으로 가득합니다. 오후 2시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시도를 앞두고 법무부 감찰관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총장실 주변에는 직원들이 배치되는 등 온종일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조사 예정 시각을 넘겨서도 법무부 검사들은 오지 않았고 20분이 지난 뒤 법무부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지만 대검의 비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부터 사흘에 걸친 일정 조율과 통보가 모두 무산됐고 조사 예정일 오전까지도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확인했지만 대검이 사실상 불응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나 비위 감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상황이 바뀐 건 없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으로 감찰하려는 건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법무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면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검 내부에선 법무부가 감찰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통상적인 자료 요구나 서면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면 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면 조사가 불발되면서 우려했던 대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대검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감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신장식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찰을 받으라는 것이고 네.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 총장님을 너무 욕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발하는 거지 절차와 형식 꼭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이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고 답변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했는데 이 예. 답변을 한 사람이 대검의 정책기획과장인 전무곤 검사예요. 예. 왜 이분이 답변을 하죠? 대검이 지금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 개인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대검 대 법무부의 무슨 힘겨루기처럼 보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결국은 감찰의 대상은 윤석열 총장 개인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부분이 있는지, 예. 특히 감찰의 대상이 라임 수사 지휘에 그 불공평이 있었는지, 또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에 예. 권한의 남용이 있었는지, 또 조선과 중앙일보 사주와 회동한 것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관련돼서는 6건에서 7건 정도 사건이 중앙지검에 이미 걸려 있었는데 회동한 것이 이게 검찰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이런 개인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입장 발표가 대검 정책기획과장 입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또는 검사들이 감찰 조사를 면담을 통해서 바로 하려고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검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건 사실도 아니죠. 예. 사실은 일정 협의를 위해서 밀봉한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다가 전달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검과 법무부의 대응이 아니다. 대립이 말씀을 아니다라는 듣고 보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예. 가족과 측근들의 문제에서 의혹이 이제 발생했기 그렇죠.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에 대해서 일단 제재를 가하면서 그렇죠. 감찰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한 사건의 한 부분인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감찰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감찰이 시작되면은 서류든 아니면은 조사든 협조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안 읽어보고 그러느냐라고 이제 한번 또 SNS에 야단을 친 것 같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에 감찰 대상자 즉 윤석열 총장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의무, 예. 증거물 및 자료를 제출할 의무, 출석과 진술서를 제출하고 기타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갑자기 절차와 형식을 이야기하는데 일정 협의를 위해서 검사가 연차가 좀 있는 평검사들이 밀봉한 봉투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예.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전에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예. 청와대도 압수했는데 그렇죠. 그때 누가 검사장이 갔다거나 했던 게 아니거든요. 일선 검사들이 수사 검사들이 가서 압수수색했고 이것이 절차와 내용이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한 바는 청와대에서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총장만을 위한 절차와 형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되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앞으로 절차와 형식을 갖춰달라고 하면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조사는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조사는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면 조사에 응할 것이냐, 예. 즉 서면으로 진술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냐가 하나의 향후의 감찰 진행에 있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면 조사를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뭐 다른 서면 조사든 뭐 다른 방식으로 해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은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출석해서 대면에서 진술을 하라라고 하는 진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 총장이라고 해서 이 검찰청 법무부 감찰 규정에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뭐 한 달이 건너 관련됐는지 직접 관련됐는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만은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윤 총장의 측근의 형이 세무서장으로 있을 때 뇌물과 관련돼서 이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소윤이라고 얘기되는 윤대진 검사장에 대한 그 형에 대한 전 용산 세무서장 형에 대한 수사인데요. 이것은 지금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이 사건에서는 손을 떼라. 윤 총장은 손을 떼야죠. 윤 총장 손을 떼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사실 이 골프장 압수수색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6차례나 했는데 검찰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거는 윤석열 총장이 이것은 본인이 인정한 바인데요.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그 윤 검사장의 형에게 네. 그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소개를 해줬다라는 점은 본인도 그 인정을 그렇죠. 뭐 했거든요. 좋은 변호사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예, 소개시켜 근데 주마. 선임은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그 고위직 전관, 검찰 출신 전관들이 선임하고 변론하는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더 드문 게 지금까지의 형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윤 총장은 거리를 두고서 지켜만 봐야 되는 거고 압수수색은 계속 진입니다. 근데 이거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이 아닙니까? 최초에 윤석열 총장 그 청문회 당시에 예.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했던 그렇죠. 예. 의혹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대로 사실 윤 그 전 용산 세무서장은 외국에서 체포돼 가지고 강제 송환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약간 입장의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 누가 어느 말을 하든 명명백백하게 범죄는 범죄대로 예. 수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논란 속에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대선에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데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뭐 어떤 그 가수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 가수의 가사 중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임무를 공명정당하게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의 임무를 다하라.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최근에는 뭐 그 검찰총장이 민생 행보도 한다라는 비판까지 받거든요. 민생 관련 사건 관련된 검사들과 지역을 다니면서 또 이제 미팅을 하던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라. 검찰총장답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 평범한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것이 여론조사의 결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훌륭한 검사로, 훌륭한 총장으로 임기를 마치는 것, 뭐 그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가장 바라는 바죠. 알겠습니다. 예, 신양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를 포함해 당의 주요 방침에 반기를 들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미운 털이 톡톡히 박혔었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녀 관련 논란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퍼붓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난달 탈당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보수 야권 인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의 강연자로 나와 민주당이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제가 담당할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야권의 다크호스라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금 전 의원. 그런데 20대 초중반에 불과한 금 전 의원의 두 아들이 각각 1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용입니다. 금 전 의원의 두 아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라의 공동 소유자로 각각 7억 3천만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예금 역시 각각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빌라는 대한민국 0.1% 주택으로 다수의 기업인과 정치인, 연예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실거래가는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별한 돈벌이가 없는 금 전 의원의 20대 아들들이 어떻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주택과 8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금 전 의원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공동 등기한 것이라며 증여세도 모두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4년 전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때마침 어느 일간지 사장의 딸이 그 신문서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외할아버지 찬스 없는 흙수저는 서글프네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무대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과 주요 20개국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가 사흘 동안 화상으로 개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 백신 개발 노력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알리고 세계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주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부터 강조해온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의 왕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마지막 충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 좀처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이 지난 15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결정에 중국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 주석 역시 미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서 미중 신경전 속에 정상 성명 등이 순조롭게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국 하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 현지에 있는 이상현 애틀랜타 K 대표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결의안 내용도 궁금하고 이 시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날 통과된 것은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2건의 결의안인데요. 제809호와 그다음에 1012호 두 가지입니다. 제809호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또 미주 한인들의 기여를 인정한 내용이고요. 예. 1012호는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성어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되는 것을 또 결의한 내용입니다. 둘 다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나온 것이고요. 또 양국의 희생으로 이제 맺어진 한미 혈맹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또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롭게도 논란이 많은 내용이죠.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즉 SMA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 결의안의 통과 시점이 더 관심을 끄는 내용입니다. 809호는 지난 1월에 또 1012호는 지난 6월에 각각 발의된 것인데요. 예.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대선이 끝나고 정권 교체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리고 사실 의회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보다는 이 선언적인 의미가 큰데요. 예. 하지만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이렇게 사실상 거래 관계로 또 변질됐던 이 한미 관계가 다시 정상적인 의미의 한미 동맹의 그런 관계로 전환된다는 그런 시대적인 선언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등장했습니다만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게 한인 사회의 정치력이 그만큼 강해진 것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하원 이제 플로어에서 발의위원이 그 결의안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출석한 의원들이 반대나 이의를 받아서 없으면 이제 만장일치로 하는 그런 구두 통과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인데요. 예. 분담금 단연 협정이죠. 그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양당 의원 가운데 아무도 반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한인들의 기여를 담은 제809호를 발의한 탐 수어지 의원이죠. 뉴욕 지역구고요. 민주당 의원이고 뉴욕 지주사에도 출마했던 아주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뉴욕 한인사회하고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고 또 이번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부터요. 발의까지 김민선 전 뉴욕 한인회장과 또 뉴욕 한인 인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어찌 보면 또 좋은 의미에서 압력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 네. 축하할 일인데 가장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방위비 문제입니다. 이 방위비 트럼프 행정부는 해마다 방위비 증액을 엄청나게 압박해 왔는데 이번 결의안을 보니까 서로가 받아들일 만큼 고선해서 또는 여러 회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쪽에 압박이 좀 가셔지고 숨통이 좀 트일 걸로 보십니까? 네, 사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좀 무리하고 일방적이라는 걸 지나치다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임대료만 해도 일정한 인상폭을 가지고 매년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5배, 4배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숨통을 쥐었다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의안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논 바인딩이니까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앞으로 연방의회를 비롯한 이 미국 정치권에서 이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런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선언을 제기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면 이런 결의안이 나왔겠느냐 하는 분석도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 분담금 정책에서도 미국 정치권에서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언적 의미지만 그래도 여야가 함께 만장일치로 결의한 거니까 상당히 힘이 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예, 이상현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례적인 가을 폭우가 막 쏟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무려 100mm에 가까운 비가 집중됐는데요. 11월 기준으로 113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네, 113년 만에 가을 폭우에다 떨어진 낙엽이 배수로까지 막고 있어서 출근길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8시 반 성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출근길. 도로에 가득한 자동차들이 바퀴 절반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며 천천히 주행합니다. 비슷한 시각 안산 시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들이 지날 때마다 강 위를 달리는 보트처럼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시민들은 한여름 폭우 피해가 떠오릅니다. 천천히 다녀야 된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쏟아진 가을 폭우로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바람에 출근길 정체도 극심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차 앞에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운전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오늘 지각하신 분들 꽤 많으시고 되게 많이 이렇게 젖어서 들어오셨어요. 마을버스 타고 출근을 했는데 도로나 이런 그 거리에 물이 다 안 빠져가지고 발이 다 젖어서 출근을 했거든요. 오늘따라 비가 와가지고 좀 사람들이 늦게 출근하다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물속 깊이 손을 넣어 빗물 바지를 들어 올리자 고여있던 물이 폭포처럼 빠져나갑니다. 거리에 쌓인 낙엽에다 폭우로 떨어진 나뭇잎까지 더해져 배수구를 막은 게 침수 원인이었던 겁니다. 빗물 바지에서 걷어낸 낙엽들은 지금은 인도 한쪽에 이렇게 쌓였습니다. 지금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걷어낸 낙엽들을 자루에 담는 중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바람에 빗물바지를 이제 막아서 이렇게 갑자기 침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에 있어갖고 저희가 걷어내고 일단은 그 물을 이제 빼는 거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폭우로 전면 통제된 도로 5곳을 포함해 서울 시내 도로 23곳에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때를 대비해 거리 낙엽을 더욱 자주 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늦가을 폭우에 전국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떠내려가는 차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구조되기도 했고 낙뢰를 맞은 제철소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하루 새 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경기 구리시. 잔뜩 불어난 하천 한가운데 승용차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차량 지붕으로 올라간 40대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아들을 등교시키려고 왕숙천을 건너다 고립된 겁니다. 친구자가 차량에 고립된 아빠였고요. 길 건너다가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다고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소방당국은 차량을 밧줄로 고정한 뒤 보트를 이용해 40여 분 만에 부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소에서 커다란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 외부 송전선이 낙뢰를 맞으면서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 석탄을 가열하는 코크스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가스가 차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철소 측이 급히 배출가스를 태우면서 불꽃도 생겨난 겁니다. 전기가 안 통하니까 코크스 롤에 압력이 차 있는데 그 압을 빼내는 과정에서 가스를 밖으로 빼면서 태우는 과정이에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낙하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터널 입구에 있던 가로 세로 2m 크기 가림막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보행자 통로를 덮쳤고 괴법동에 있는 삼거리에서는 신호기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부서진 채 고속도로의 뒹구는 검은색 차량 2대 주변에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빗길을 달리던 수입차가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났습니다. 차량 절단해서 끄집어내고 그런 건 없었고 구급차가 한 분 병원에 모셨네요. 소방당국은 폭우에 대비해 낙하물을 점검하고 서행 운전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9330님이 강력범죄나 체납에 왜 시효가 있다는 말입니까? 시효 자체가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가 될까 걱정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071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돼서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님이 의료 시스템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가지 않게 거리두기 단계를 하루빨리 격상해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9330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나 국가시험 앞둔 저 같은 취준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지킬 건 지킵시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때아닌 가을 폭우에 당황하지는 않으셨는지요. 11월 기준으로 서울에 113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네, 기후가 이상하긴 합니다. 지난 겨울은 너무 따뜻했고 그러더니 5월부터는 또 엄청나게 더웠었죠. 예, 그리고 7월에는 이상 저온 현상도 있었고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을 폭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제 정말 기후 위기를 고민할 그런 때인 듯합니다.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